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70에 접어드는 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억척스러운 여자이기도 하죠. 억척스럽다는 말은 제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못할 말을 많이도 했습니다. 늘 돈 하면서 남편 자식할 것 없이 인색하게 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제 나이가 15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남 3녀 중에 막내였고 성인이었던 언니나 오빠들과는 달리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였죠. 그때 당시이긴 하지만 저희 집은 결코 못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척이나 가난했었지만 맨몸으로 시작해서 집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밭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랜 기간 알아오던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까지 온영을 달리하셨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변해버린 가족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장례식이라고 할 것 없이 집에서 초상을 치렀는데 손님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언니들과 오빠들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싸우더군요. 큰언니가 먼저 둘째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죠. 난 결혼을 했어. 내 형편 뻔히 알면서 아들이라서 재산을 더 가진다고? 네가 뭘 했는데? 돈 부에겠다고 서로 올라가서 코빼기도 보인 적 없는 주제에.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왔어? 그리고 부모님 재산은 결국 결혼하면 내가 모시는 거야. 누나가 뭔데? 누나는 출가 왜 있냐? 어디 계집이 재산이야, 재산은. 둘째 오빠가 언성을 높이자 이어 작은 언니도 끼어들어 오빠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큰언니한테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뭐, 걔지? 우리가 이제까지 이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오빠 하나 공부 제대로 시키겠다고 언니랑 내가 희생하고 살았더니 이제 와서 뭐, 걔지? 진짜 어이가 없네. 사업이나 말아먹는 백수 주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헐뜯는데 상황을 관전하던 넷째 오빠는 여자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하더군요. 누나들이 왜 끼어? 그리고 형이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여자들이 왜 재산 상속에 끼는데? 세상 어떤 집에서 여자들한테 상속을 해? 큰언니와 넷째 오빠는 나이 차이가 꽤나 있었기에 평소에는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여운 막내를 대하듯이 큰언니가 싸고 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죠. 큰언니는 오히려 넷째 오빠가 끼어든 것에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넌 가만히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 부모님이 따로 이혼을 하길 했니 뭘 했니? 이 집에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집에 돈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주제에 남자라고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개소리 좀 작작해. 지나가는 똥파리가 비워서. 큰 누나 웃긴다. 왜 나는 끼지 말래? 나도 이 집 식구야. 그리고 아들이고. 아들? 주구장창 술만 퍼먹고 놀기만 하는 아들? 그게 무슨 아들이야. 성인이면 너도 성인답게 살아. 어리다고 우냐우냐 했더니 이게 어디서 귀여울라?
큰언니가 쏘아붙이자 넷째 오빠는 결국 입술만 실룩거리면서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냥 두고 보지 않으려는 듯 둘째 오빠가 큰언니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는 누나는 첫째 딸이니까 억지로 한 거잖아. 그리고 시집 가서 힘들게 사는 게 왜 핑계가 되는데? 내가 제사 어련히 모실까? 가난한 게 자랑인가? 제사? 아이고, 잘도 그러겠다. 너 결혼도 안 했잖아. 그리고 살아생전에 한 번 오지도 않았으면서 제사? 죽은 뒤에 제사 지내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재산을 다 받겠단 거야. 처음에는 남자 여자끼리 서로를 욕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 재산을 자신이 다 가져야 한다면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욕설은 기본이었고 물건도 날아다녔을 정도로 심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놀고 누군가는 자신이 돈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했으며 또 누군가는 공평함을 강조했죠. 문제는 그 사이에 제가 낄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어린 저를 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죠. 그때 당시 어린 제가 느꼈던 건 하나였습니다. 돈이라는 것의 무서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당시만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주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니까요. 집을 방문한 친척들이 혀를 끌끌 차며 큰 소리도 내봤지만 그 싸움은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절연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돈이 가족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린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공장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형제자매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야 짐이었죠. 참 어렵게도 살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하고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한 생활은 꽤 오래 이어졌네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고 어려운 살림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긴 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양반이었거든요. 애들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한 달 중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뭘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네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잠깐은 돈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남편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자식들에게 잘했었어요. 동화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아들, 딸 차별하지 말고 잘 키우자는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나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남의 집 일도 봐주고 밭일도 했었죠. 남편은 시장에서 물건도 나르고 장사도 했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희는 논마제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네요. 크지도 않은 저희 땅을 조금씩 침범하는 인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측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었고 돌멩이로 담을 쌓아놓는 게 땅의 표시였어요. 물론 그때도 정확히 어느 정도로 가려달라 이렇게 법에 호소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말로 해결을 하려고 했죠. 애초에 법을 운운하는 자체가 인정 없다는 말을 듣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옆당 주인과 몇 번을 다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잔뜩 마시고는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김 씨가 말하더라고. 어제 새벽 2시에 그 인간이 돌 옮기는 걸 봤다고.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해.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진지게 말을 했지. 그런데 예전 지인이랑도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하잖아. 그 논마지기가 왜 다른 땅보다 싸겠냐고 그러더라. 그 작자가 약간 미친 것 같다고. 아, 무서웠어 정말.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응? 아니야. 그런 놈일수록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려줘야지. 법? 사람들이 인정 없다고 뭐라고 해요. 이 작은 동네에서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자고요. 그리고 난 솔직히 그 사람 무서워요. 눈빛도 이상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애들 봐서라도 내 벌리는 내가 찾아야지. 걱정 마.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정확히는 살해당한 거였죠. 남편은 새벽에 밭일을 갔다가 다툼을 벌였고 그 인간이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찌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그 인간의 진술이라 정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밭일하던 그 사람을 공격했을 수도 있는 인간이니까요. 확실한 것은 그때 사람을 부르고 병원에 갔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인이 과다출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끔찍한 인간은 그대로 도주해버렸고 남편은 한참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저는 그 일로 예전처럼 돌아와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질, 욕심, 돈. 제게 세상이 가르쳐준 것은 그런 것들이었고 평생의 가치관으로 박히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자식들만 보고 이를 악물고 살았지만 자식들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않았죠. 이따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골방에서 여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네요. 저랑 비슷한 나이인 분들은 분명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자식한테 돈을 보이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돈 쥐고 있어라. 효도도 돈이 있어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자랄 때 그런 말들을 하곤 했어요. 나는 너희 둘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딱 등록금만 지원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부모로서 거기까지 책임은 질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 단 한 푼도 지원해 줄 돈이 없어. 대신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 거야. 너희한테 노후 책임지라고도 안 할 거고. 돌이켜보면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잔소리하고 물 많이 쓴다고 혼내고 휴지 한 장, 치약 하나도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이었으니 애들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 모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때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제 확고한 신념에 지쳐서 애들도 서서히 저를 멀리했던 것 같네요. 일단 첫째 딸은 결혼을 하면서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신혼집에 혼수까지도 혼자서는 많이 벅찼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시기를 늘려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내가 돈이 어딨어. 딸은 답답한지 발을 동동 굴리며 대꾸했죠. 엄마, 내가 갚는다니까? 나 지금도 일 다니고 앞으로도 다닐 거야. 결혼도 타이밍이야. 이거 미루면 결혼 못해. 엄마는 내가 결혼 못하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여자가 능력 있고 혼자 살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것도 난 괜찮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니? 뭐라고 했니? 잔소리라길 했어? 엄마, 겨우 몇 천도 못 도와줘? 난 예전부터 말했다. 그리고 너도 엄마 건물 청소나 하고 사는 거 알면서 도와달란 말이 나와? 돈 다 저축이나 쓸 거 아니야. 엄마가 돈 허투루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럴 때 자식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아빠 살아계셨으면 당장 도우셨을걸. 아니,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셨을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인정사정이 없어? 그거 그렇게 아껴서 뭐하게? 죽을 때 싸서 말라 그런다. 왜? 다른 집 부모는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난리라는데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자식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다른 집 자식들은 효도 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넌 뭐 해줬니? 비교하려면 자식만 할 수 있어? 부모도 비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니? 뭘 더 해달라 그랬니? 그 집 자식들은 학자금 대출도 없겠지. 바로 사회생활에서 돈 받아서 바로 모을 수 있었겠지. 근데 나는 자취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됐어. 혼자 살면서 월세 감당하면서 이렇게까지 모은 게 더 대단한 거야. 그럼 잘했다고는 못할 망정 어쩜 그렇게 말을 해. 너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지. 다른 집 부모는 자식한테 빚도 물려줘. 그런 자식에 비해서 넌 훨씬 자유롭게 살았단 생각은 안 하냐. 월세 살고 자취하고 학자금 대출 갚는 게 그렇게 서러워? 참, 서러울 것도 가지가지다. 그리고 요즘 누가 20대에 결혼을 해? 30 결혼해도 안 늦어. 네 동생은 아직 졸업도 안 했다. 엄마, 진짜 내 인생 망하게 하고 싶어. 공부 다 시켜놨더니 취직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덜컥 결혼? 그렇게 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면 그 인생 그냥 애초에 망한 거야. 울고불고 서럽다고 짜는 딸을 보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딸보다는 5살 어린 아들이 늦게 군대를 다녀온 뒤에 제게 부탁하더군요. 복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치고 싶은데 돈을 지원해달라고 말입니다. 경찰인지 뭔지를 치겠다면서 노량진해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제 앞에 팜플렛까지 펼쳐놓고 고시원의 학원비에 독서실까지 지원해달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 그래? 너 알아서 벌어서 가. 아, 내가 안 갚겠다고 했어. 딱 합격하면 내가 알아서 다. 내가 언제 공무원 되라고 등 떠밀었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나 진짜 서운해.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 건데 가족끼리 너무 이러는 것도 정없어. 아이고,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 넌 너고 난 나야. 나중에 나 모시고 산다고 해서 결혼 못했다 어땠다 그런 말 듣는 것보단 혼자 사는 게 100배는 나아.
그러니까 넌 너 알아서 살아. 노가다를 뛰든가 뭘 하든가 네 돈으로 네 힘으로 공무원인지 뭔지 준비해. 아, 1년. 아니, 2년만 지원해달라고. 만약 못하면 정말 내가 다 갚는다니까. 나도 오직하면 이러겠어. 엄마 청소이라는 것도 알고 나도 알아. 우리 형편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에만 매달려도 될까 말까라고. 뉴스를 봐. 요즘 경쟁률이 어떤지. 병행이 어려우면 1년은 돈 바짝 모아서 그 돈으로 준비하면 되잖아. 엄마는 분명히 너희한테 말했어. 대학 등록금까지라고. 제발, 내가 부탁을 하잖아. 그래도 자식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굴 건 없잖아. 그럼 나는 부모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등골을 빨아먹어야겠니? 너희 아빠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부모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너희 거서 고생을 더 시켜야 속이 편해. 아들, 딸 둘 다 그때 저를 보던 눈빛은 똑같더군요. 원망과 분노, 어느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눈빛 말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야 당연히 안 좋았죠. 제 자식인데 뭐든 예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돕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에서 겪었던 것들이 또 떠오르면서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전 나름대로 해줄 만큼은 다 해줬다는 확신이 있었네요. 풍독하지 않았지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애들 학교 보냈고 학비, 급식비 한 건 미루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방, 좋은 구두는 못 사줬어도 교복은 몰려 입지 않게 새로 사줬어요. 저는 그 정도면 부모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했네요. 물론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가 야박하다, 독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식들 잘 키워서 용돈도 받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부모들 해외여행도 보내주길 바라더군요. 대신 전 노후를 맡길 생각은 없었죠. 늙어 내 몸이 아프면 요양원에 갈 것이고 병간호가 필요하면 요양사를 쓸 것이고 갈 곳이 없어지면 실버타운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당장이야 서운하고 제가 원망스럽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제 결정에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죽으면 결국 제가 모은 재산은 그때는 제대로 갈 것이니 급할 것도 없다고 판단한 거였고요. 그럼에도 제 생각과는 달리 사이가 나빠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결국 혼수 문제가 커져서 그 결혼을 하지 못했고 아들도 제 지원 없이 힘들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후회는 없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아들은 30이 될 때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딸은 뒤늦게 결혼을 했지만 딱히 잘 살지 못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후회가 되더군요. 그럼에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긴 시간이었어요. 어쩌다 명절에 한 번씩 모이면 둘은 저를 늘 원망하곤 했습니다. 딸은 차라리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어. 알아? 라는 말을 자주 했고
아들은 이제 도와달라는 말은 할 생각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신경 꺼. 라는 말을 했죠. 그땐 제가 돕겠다고 해도 모두 거절하더군요. 이미 깨진 도자기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딸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아들은 신입사원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였어요. 당시 아들은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면서 식권과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며 그걸로 학원비를 충당했고 학원에서도 촬영보조로 일을 하며 학원비를 떼우고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딸은 임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사위가 하던 가게도 폐업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누구 하나 저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자체도 받지 않았고요. 이따금 전화를 받더라도 딸은 늘 날카롭게 반응했죠. 엄마, 자꾸 왜 전화를 해? 우리가 언제부터 전화하는 사이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면서 왜 전화를 하냐고. 애 깬다고. 자꾸 전화하지 마. 짜증 섞인 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게 아니라 애 보는 게 힘들면 나한테 안 맡겨. 맡겼다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엄마, 제발 우리 시어머니 가게 건물 청소는 안 하면 안 돼. 내가 그것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내일 하는 거랑 너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이기적이다. 그게 왜... 됐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앞으로는 이렇게 불속 전화하지 마. 알았지? 그땐 모든 게 다 제 업보다 내려놓았습니다. 제 상처가 아프다고 자식들을 핥히고 있었던 게 저라는 걸 깨달았죠. 죽은 남편 사진을 대고 푸념도 늘어놓았어요. 내가 빨리 죽으면 그때는 자식 볼 낯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 머뭇거리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괜히 안부를 물었다가 말다가 하는 걸 보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은 일 안 해. 그래서 시간도 널널하고. 그러니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해도 된다고. 아, 청소해도 안 해? 가끔 해, 요즘은. 뭔데? 뭐 어려운 부탁이야? 괜찮다니까. 말해도 된다고. 응?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고 딸은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실은 그게 나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돈 빌려달라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런 말 안 해. 걱정 마. 그거 아니고 애 좀 봐줄 수 있나 해서. 애가 아직 어리잖아. 이 서방도 혼자서 애를 보긴 힘들고. 알겠다. 내가 봐주마. 정말이야? 그럼 내가 고맙지. 선뜻 제가 알겠다고 할 줄 몰랐는지 고맙다고 연신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오해를 풀어야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손주를 봐준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딸이 원하는 것처럼 딸 집에서 아이를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일주일? 그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손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딱히 꼬집어서 뭐가 문제다라고 하긴 그런데 눈치도 많이 보고 주눅도 들어있고 잠을 자다가도 발작을 하면서 일어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도통 결혼 생활 얘기를 꺼내지 않는 딸은 별일 아니다 라고만 하더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낯설어서 애가 적응을 한다고 대충 짐작하고 넘겼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는 손주 이마를 쓱쓱 쓸어주었을 때였습니다. 손주는 잠꼬대를 하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쓰러워 손을 꼭 잡았네요. 그런데 그때 손주가 어눌한 발음이지만 분명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애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울리지 마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할미. 저는 순간 경악을 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는 소리에 깨었는지 손주가 눈을 뜨더군요. 미안하다면서 저는 계속 등을 쓸었고 손주는 뭔지 몰라서 당황하는 듯 했네요. 그러던 순간 할머니가 저 하나만 아니라는 게 떠올랐죠.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올린 적이 있어? 엄마 할머니? 아니, 아빠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한테도 말해줄래? 손주는 작은 머리를 굴리려는 듯 잠깐 눈을 감았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어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 맨날 울려. 둘 다 나빠. 순간 심장이 덜컥하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불러 상황을 물었고 몇 번이나 독촉한 끝에 진실을 알게 됐죠. 꽤 오래전부터 사위의 가게는 장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싸도니 하던 장사 잘 되던 가게의 레시피를 받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문을 닫고 늦게 열고 시들시들한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반찬 재사용까지 했다고 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위태로웠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임신을 하고 제 딸이 일을 나가지 않게 되자 사위는 자신의 엄마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불똥이 제 딸에게 튄 거였죠. 거기에는 제가 안 사돈 가게 건물 청소를 한다는 것도 구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위가 바람을 피기까지 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왔다고 해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잡고는 속상한 마음에 언성을 높여 다그쳤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여기서 미련을 떨어? 너 바람 피운 그놈 용서할 거야? 그럴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혼할 건데 애가 너무 어렸고 시어머니가 그나마 애 좀 봐주셨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이런 상황 알아도 알아서 하라고 할 거잖아. 뭐? 내가 아무리 모질게 했어도 내 자식이 이렇게 사는데 그러겠어? 그럼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말로 해서 뭘 하겠니? 내가 직접 가야지.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돈의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들어서면서 입구부터 그 가게의 물건이며 몸이요 다 엎어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었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종업원들은 놀라서 모두 뛰어나왔죠. 어디에 있다가 온 건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안사돈이의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리고는 가게 상태를 보고 소리를 뜩 질렀네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미쳤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럽니까? 아무리 결혼으로 그 특집이랑 연결이 됐다고 해도 이거 엄연히 범죄거든요? 전 오히려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접시 하나를 벽에 던져 깨트리며 대꾸했습니다. 이까짓 거 물어주면 그만이지. 당신이 감히 내 딸을 고막해? 당신 아들이 능력이 없는 걸 왜 내 딸을 걸고 넘어져? 그리고 뭐? 내가 이 건물 청소하는 것도 뭐라고 했다며? 지금 반말을 했어. 정말이지 교양 없어. 이래서 가방 든 짧은 것들이랑은 말을 섞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틀린 소리 했나? 솔직히 사돈이 여기 앞에서 쓰레기 문지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내가 속이 뒤집혔어. 이건 쪽팔리게 무슨 수준 차이 나서. 저는 식당 테이블에 있던 국그릇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그리고 탑처럼 쌓여있는 유리잔도 발로 밀어서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고 종업원은 경찰을 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긴 하다. 수준 차이가 너무나. 이런 국밥이나 파는 식당 아줌마랑 내 딸? 가당키나 하겠어? 이 미친. 아가리 타도 나도 더 험해지기 전에. 혹시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운 건 알고 있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갛게 된 안사돈은 별거 아니라는 듯 피 무서 보였어요. 그래, 알지. 그럼 모를까?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 거지 같은 집에 혼수도 볼품 없을 때부터 난 내 아들 새장가가라고 하고 싶더라. 왜? 진짜 그것 때문에 이런 짓을 했어? 겨우. 그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래 좋아. 당신도 공범이니까 나도 더는 못 봐주겠네.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 그쪽이 뭔데 남의 가게는 나가라 말아야. 경찰 부를까? 내가 누구냐고? 나 여기 건물주야. 자린고비에 인색하고 평생 악자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 산 곳이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사실 그건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도 결코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 맞아 죽었던 그 땅, 저는 그걸 팔지 않았어요. 남들은 찜찜하다 불길하다고 했지만 그렇게나 가족을 위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곳을 선택할 수 없었고 땅을 놀릴 수 없어서 작은 돈을 받고 임대나 해줬죠. 그리고 이사를 간 후에는 애초에 없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고 저는 보상금을 받았네요. 남편의 보험금, 그간에 번 돈, 대출 빚까지 더해서 그 건물을 사들였던 겁니다. 제가 그 건물을 청소했던 건 일종의 소일거리자 건물주인 저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마침 안사돈이 가게 매물을 보고 다녔고 저는 제 건물을 추천해줬던 겁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라도 딸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 뒤는 더 간단합니다. 부동산업자에게 부탁해 대리 계약을 했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는 입단속을 부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제 건물에 살던 사람은 몇 남지 않아서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사도는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질 않는지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 내가 소개해준 곳인 거 잊었어. 그리고 계약할 때 이름도 안 봤어.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다. 나도 그쪽 이름 몰라. 안 사돈 이름까지 내가 뭐하러 외우겠어. 내가 계약할 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암. 이 미친 할망구가 정말 실성이라도 했어. 저는 하극상을 보이는 안사돈에게 그간 본인이 저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해준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가게 이름으로 들어온 돈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휴대폰으로 확인시켰죠. 그런데 그때 사위가 가게에 도착했더군요. 도착과 동시에 저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고 저는 그런 사위의 얼굴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반찬들을 쑤셔 박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제 아들과 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진실을 다 모르는 딸은 저를 말렸지만 의외로 제 아들은 사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정말 가관도 아니었네요. 딸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차질 있다고 울고불고 아들은 눈이 반쯤 돌아서 계속 구타하고 안사도는 혼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오히려 딸과 아들이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에 내심 흐뭇하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어느새 안사돈이 정신을 차렸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딸은 놀라고 엉거주춤 일어난 사위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제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나 이거 맞은 거 다 고소할 거야. 이 팩스 새끼야. 너 어디 한번 찍어봐라. 엄마 뭐 하는 거야? 난 이 집이랑 끝이야. 어차피 다 들켰어. 사위는 무릎을 꿇고 있는 안사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날카롭게 사위를 다배쳤죠. 넌 가만히 귀 탁 치고 있어. 그리고 당장 무릎 안 꿇어. 그때 마침 경찰이 왔는데 눈치도 없는 사위는 제 아들과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야 정신이 들었는지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정신이 나가서. 돈은 일단 내가 돈을 모은 게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네요. 내가 먼저 때렸어. 그리고 아예 이빨을 뽑아버리지 그랬니? 저거 아직도 입 열고 말하는 거 보니까 덜 맞았어. 더 때려라. 내가 할의금 그거 못 주겠니? 경찰 양반, 내가 잘못했으니 날 잡아가시오. 저는 경찰에게 저 잡아가라는 듯 양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내 안사돈이 필사적으로 저를 막아섰고 안사돈의 제 쪽으로 사위는 얼떨떨한 채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했네요. 덕분에 저는 딸과 아들을 데리고 유유히 그곳을 벗어나 앞뒤 상황을 다 이야기했죠. 애들은 제가 건물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놀라더군요.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것 같기도 했고 서운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니 약간은 이해하더군요.
모든 걸 이해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애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깨달았죠. 단순히 돈이 아닌 제 이해와 염려를 원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간의 오해를 긴 시간을 들여서 풀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안사도는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드라마틱한 상황은 벌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엉덩이를 걷어차서 내쫓았다고 쓰고 싶은데 실제는 드라마와는 좀 다르죠. 건물주라고 해서 정당한 계약자를 쫓아내는 게 어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복수했어요. 제 딸이 결혼하는 동시에 동결시켰던 월세와 보증금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워낙 좋으니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저는 강수를 뒀죠.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2층은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면서 밤낮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4달 만에 가게를 빼더군요. 아들도 이혼당하고 그 능력도 없는 놈을 위해 위자료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안사도는 제게 망할 거라는 둥 저주를 퍼부었지만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망해도 건물이 있고 방에도 잘 키운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가게가 빈자리에는 제 딸이 편의점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허락했어요. 곧이어 아들도 공무원 시험을 접고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돕겠다고 했지만 이미 너무 지쳤다며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어요. 물론 모든 돈은 다 제가 대줬습니다. 다행히 워낙 위치가 좋아서 2개월도 되지 않아서 금방 자리 잡았죠. 얼마 전에 딸이 제게 묻더군요. 엄마, 진짜 우리한테 월세 안 받아? 후회할 거야.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 응? 월세는 됐고 나도 가족들이랑 여행이나 좀 가자. 돈 많이 벌어놔. 나 죽기 전에 여기저기 다 가볼 생각이니까.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원망만 해서 진짜 미안. 나도 우리 딸아들한테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할게. 저희 가족은 현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서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사이도 많이 좋아졌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과거의 일에 현재를 대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도 친구도 뭣도 필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분들도 많은 걸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참고용일 뿐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고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었던 죄 다 갚으며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자신에게는 아무리 아낌없이 주어도 모자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연자님, 이제는 아드님 따님께서도 사연자님의 그 마음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저 세 분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더 따뜻한 감동실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